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너무 다른 얘기라서 별로 재미없고 흥미가 안 갈 줄 알았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짧지 늘 아쉬워지는 시간입니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김영덕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의 북한 이야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북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우리 한국 방송들이 좀, 솔직하지 못하고, 진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3세계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대체로 제3세계 다큐멘터리는 상당히 그 정치적 함의를 좀 덜 부여해서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동남아 어떤 나라 얘기를 이제 다큐멘터리 방영을 재미나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 문화를 예를 들어 우리가 상당히 다루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로. 근데 북한 문화들은 소개할 때 약간 열등함의 의미로 자꾸 받아들일 때가 많죠. 그렇게 또 그렇게 묘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부여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편견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남북한을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보고 그렇게 안내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취지로 방송하다 보니까 아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실 세월호 침몰 참사 때문에 북한의 재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놀랐던 게 의외로 직업 윤리 의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좀 부끄러웠다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전주에 북한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당비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그 북한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북한의 직업 두 번째 이야기로 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교사들이 상당히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고요. 또 현직 교감 선생님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사의 그 책임감이나 중압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도 교사의 어떤 입장이 있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교사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사회적 처우는 어떤지 아주 일상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초대 손님들과 함께 북한의 교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에 오셨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분들 모시고 나오신 거죠? 오늘은 강영 씨라고요. 이제 북한의 평양에 있는 김영직 사범대학 재학 중이다 탈북하셨어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다시 교육학과를 졸업하셨고, 지금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김영철 씨로 이제 함경북도 청진시의 사범대학을 졸업한 분인데 이분은 현직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수학 교사로 활동했으니까 그 교과나 무슨 교사의 일상적인 것들을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로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우리 김영철 씨는 왜 이렇게 방글방글 웃고 계실까요? 네. 방송이 처음이라 좀 샤이한 것 같습니다. 부끄러우세요? 좀 떨리는데. 네. 근데 선생님 하시면은 학생들 앞에서 예전에 수업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런데, 남한에 와서는 또 이런 자리 좀 적잖아요. 그래. 처음이라 또. 그러면은 북한에서 선생님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나이가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17살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든요. 17살에 대학을 가니까 21~22살이면 졸업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으신 발령 받으신 겁니다. 바로 받고, 보통 18살이 졸업하는데 제가 또 얼띠 돼가지고,
뭐가 돼서요? 나이가 좀 빨라가지고. 생일이 좀 빨려가지고. 얼띠라 그럽니다. 얼띠. 아, 북한 용어인가요? 예, 그런가 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아, 사투리군요, 그럼. 지역 사투리입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네, 22살에 졸업하고, 바로, 북한은 대학 졸업하면 바로, 당 기관에서, 도당 3가에서 저리 다 배치를 다 해주니까. 임용고시 같은 거 안 봐요, 네, 시험 안 보고, 바로 그래서, 교사로, 어느 중학교. 그러니까 그게 체제의 차이인데, 남한은 어느 대학을 나왔던, 어느 과를 나왔던 간에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교사, 자격시험을 봐서 이제 교사가 되는 건데. 그렇죠. 북한은 각 도에 한 개씩의 사범대학이 있습니다. 그 사범대학 나오는 사람들한테 배치를 하는 겁니다. 졸업하면 자동으로. 아, 그러면 사범대학 나와서도 선생님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나요? 본인이 싫으면 다른 데 갈 수는 있습니다. 아, 싫으면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사범대 나오면 그렇죠. 다 선생님. 네,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죠. 네. 그럼 북한에서도 그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이 인기 있나요? 남한은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남한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뭐 교사하고 우사는 아직까지 직업적 레벨로 볼 때 높은 레벨이지만은 교사는 그래도 우사들은 좀 먹고 살만해요. 근데 교사들은 뭐 주는 게 없으니까 딱 학생들한테 또 얻을 수도 없고 하니까 또 얻으면 또 교권이 상실되고 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많이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와서 좀 많이 나아졌다고 봅니다. 막 과외도 하고 교사들이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걸 과외해가지고 용돈 받는 걸 막 법적으로 막 제기하고 막 처벌 주고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과외도 하고 좀 생활이 좀 되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또 이렇게 과외를 좀 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파서 해요. 그러면 교사들한테 갖다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거기는 학원이라는 게 없으니까 학원 자체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교사들한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도 지금에 와서는 좀 많이 생활 조건이 좀 좋아졌다고 봐야죠. 아니, 그렇게 사실 좀 안정적인 직업이 이제 되는 사범대 학생인데 강용 씨 왜 오셨습니까? 네. 그 안정적인 걸 버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지방 출신으로 이제 평양에 있는 대학을 갔지만 이제 당시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경제 상황 때문에 고난의 행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분 나이 조금 있으십니다. 예. 네, 우리 영철 씨보다는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상황이 열악해지면서 이제 저희 가족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사자가 나타났고, 그래서 제 여동생도 이제 군에서 복무하다가 또 다쳐서 들어왔고, 그래서 동생이 이제 병이 심해지면서 이제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전담해서 간호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경제적으로 또 가정 형편이 안 되어서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아, 사범대학을 다니다가.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돕겠습니다. 청취자들 위해서. 원래 북한에서 이제 도에 있는 사범대학도 가기 힘들지만 평양에 있는 사범대학은 가기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지방에서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북한은 각 도에 한 개 사범대학씩이 있고 평양시에 그 사범대학이 한 2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김영직 사범대학은 약간 그 모든 사범대학보다는 위의 레벨로 봐요. 그럼 공부를 상당히 잘하셨다는 건데. 그건 이제 공부는 조금 했는데요. 뭐 충분히 자랑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김영직 사범대학은 이제 정식 성격인 이제 당 간부 양성 기재 성격 갖고 있으면서 기타의 많은 사범대학들, 도에 있는 사범대학들을 비롯해서 평양에 있는 김철주 사범대학까지는 다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네. 김형직 사범대학은 대학 교수를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라서 그게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교수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강용 씨는 대학 교수님이 되시는 거였어요.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로도 가지만 대부분 이제 당 기관에 이제 당 일꾼으로 이제 많이 배치가 되는 거죠. 교육관 계통에 우리로 말하면 교육부 쪽으로 많이 나가죠. 예? 상당히 엘리트 아닌가요? 그런데 뭐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 남한
그건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그 나라 경제 사정이 다 다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그리고 저분이 저런 외조건을 왜 버리고 나왔느냐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데 북한 사회 전체가 경제가 올스톱이 산업 가동률이 2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학에 다니면은 대체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비 면제는 물론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걸 항상 대내외에 자랑해 왔고 대학에 다니면 돈까지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상 교육이 실현이 됐었나요? 실제로? 했었죠. 대학 가는 게 그래서 특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북한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음식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이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집에서 가져다 먹으면서 생활이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경제적으로 버텨내질 못한 거예요. 그때 자퇴한 사람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그때 뭐 강영 씨도 가정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냥 자퇴하고 나오신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북한 옛날 기준으로 하면 사범대학 가는데 왜 그만뒀을까 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비문기 사범대학 간 그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그 나라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지 일반적으로는 김영지 사범대학 가면은 보통 북한의 교육 계통 도나 중앙의 행정기관에서 많이 일하고 대학 교수로 많이 나가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에 있는 대학들은 각 중고등학교 교사로 나가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북한의 안정성은 우리가 뭐 특히 안정성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다 배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만 딱 뽑아서 거기다 오기 때문에 취업은 다 됩니다. 여기처럼 취업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다만 그 취업을 해서 받는 베니핏, 그러니까 이익이 급여나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르시죠. 그 나라 수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지위는 있으나 실제 받는 급여나 이런 것들이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외를 통해서 교사들이 요새 짭짤한 수입을 올린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안 했는데 요새는 하나 봐요. 그래서 북한도 결국은 이제 시장 경제 요소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 나온 중에 그 무상 교육, 네, 예, 그 부분을 조금 정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분명히 북한이 이제 무상 교육 또 그리고 그 무료 교육, 무상 치료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북한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분명히 실시를 했고 그것을 이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으로 이제 전면에 내세웠었죠. 근데 그 이후에 전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이제 닥치면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제 그 두 가지는 지켜왔던 거죠. 자신들의 이제 우월성으로. 근데 이제 그것마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무상 치료도 이제 말뿐이고 병원에 가면 약이 없으니까 환자들이 다 그냥 시장에 나가서 약을 사다가 병원에 와서 주사만 맞는 그런 상황까지 갔고 무료 교육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학용품이나 또 교복이나 그런 모든 이제 교재를 비롯해서 다 이제 무상으로 지급을 해줬는데 그게 상황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그거마저 다 중단되고 그래서 무상 치료 무료 교육은 이제 허울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게 아까 그 교사의 지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 용철 씨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 교사는 이제 직업적인 혁명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직업적 혁명가. 예,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물론 헌법도 있지만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말 중에 김일성이 한 말 중에 이제 교원은 여기는 교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북한은 교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교원은 직업적인 혁명가라는 그런 발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 글자를 세게 가지고 이제 걸어놓고 항상 보면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에서 교사의 지위는 직업적인 혁명가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 어떤 뭐 천지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왜 흔히 얘기하는 정말 사명의식을 가진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진 선생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인생의 스승 같은 그런 분들이 되려고 막 그런 직업 윤리의식을 가지신 분들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영철 씨가요. 저 배시 씨 웃는 얼굴에서 별로. 예. 근데 항상 현실과 이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영철 씨는 수학교사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북한의 초등교사하고 중등교사가 차이가 있죠. 초등교사는 교원대학이라는 3년제, 우리는 교원대학이 보통 4년제 사원대학 같이 나오는데 북한은 3년제입니다. 그것도 도에 하나씩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은 3년제를 나오면 3년제.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4년제를 나와요. 약간 차별이 있죠. 그러네요. 그거는 차이가 있어서 그걸 나와야 이제 배치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교사의 역할 중에서 학습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소장님 마이크를 좀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예. 학습지도를 할 때 제일 애로사항은 뭡니까? 이제 남한에는 보통 이제 그 교권이라는 게 무너져서 힘들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남한에서는 주로 힘든 게 뭡니까? 북한에서는 뭡니까? 학습 지도라고 할 때는 대체로 학교 한 학급이 한 36명씩 된다면 거기서 그래도 대학 가겠다고 하는 애들은 한 5-6명씩 있어요. 그런 애들은 부모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축에다도 좀 말해가지고 공부를 좀 시켜달라고 소리 많이 그 컨트롤을 하거든요. 부모들이. 네. 해서 또 담임 선생님들도 한데 해서 뭐 하다못해 곡식이라던가 이렇게 갖다 주면서 막 이렇게 공부시켜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걔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따로 타작업을 안 시켜요. 뭐 이런 동원 같은 걸 면제를 시켜주고 걔네는 그 담임 있는 선생들은 이거 학급을 유지해야 되니까 학급을 유지하고 걔네들은 과외 생활을 따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될 거예요. 가면 그 담임을 못 맡은 교사들이 책임지고 소리 못 안놓고 소리 과외를 해요. 그러니까 애프터스쿨이 있군요. 네. 방과 후 교육을 따로 시키는 방과 후 교육을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여기는 수능을 쳐서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는 매해 2번씩 학과 경연을 해요. 매해 2번씩. 그래가지고 한 개 군이라면 그 2번씩 학과 경연하는데 7월 달에 한 번 하고 저쪽에 1월 달에 한 번 하고 방학 7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하고 해가지고 교사들이 그 7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방학 기간에 총 교사 모임이 있어요. 그때 그 학생들 성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어느 중학교는 밑둥하고 어느 중학교는 밑둥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이제 따로 교육시켜서 학교 명예를 위해서 그런 방과후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 성적을 모아봤는데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평양으로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얘기하죠. 거기가 최고의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근데 북한하고 남한 체제하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비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평양에 외국어대학도 있고 무슨 뭐 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평양 외국어대학 뭐 이런 분들은 또 보통 해외로 나가는 분들을 많이 양성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평양 외국어대학 입학하는 사람들이 김성종합대학보다 우수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 김성종합대학은 남한하고 비슷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한 40% 정도는 학력 수준으로 많이 선발하는 게 맞고요. 한 30%는 사회기여입학제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출신 성분이 안 좋더라도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저 지역 균형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도 참 출신 성분이 와서 대학을 못 갔는데 보니까 출신 성분이 저같이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샘플링을 해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의 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균형 선발 한 비슷하게 한 30% 하고요. 그리고 한 40%는 사실 속된 말로 백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334가 맞습니다. 40%는 실력 선발이 맞고요. 30%는 아까 그 지역 선발이라고 당 정책상으로 그렇게 선발하는 경향이 있고, 그건 교육부 관계자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백으로 들어온대요. 당간부 자식, 중앙당간부 자식 뭐 이렇게 아주 뒤로. 그러니까 웬만한 성적만 되면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평양 애들이 많죠. 상대적으로. 이게 아마 북한의 한계인 것 같고, 근데 평양 외국어대학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저희 고려 안 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국제관계대학도 있고 대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 김영지 사범대학도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간 학생이 김성대학보다 더 떨어지냐 그렇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저는 외국에서 공부를 좀 하고 싶고 외국어를 좀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않죠. 예.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 나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 외국에 되고 싶은 사람들이 김성종합대학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직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수학 그 학력이 한국에서 특이하게 서열화하는 문화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북한을 이해할 때는 김성종 최고의 대학이다.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북한에서 두 분 다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고 뭐 선생님도 하셨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 대학 서열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어떠셨어요, 강용 씨? 지금 로스쿨 다니신다면서요? 예. 네, 저희 학교 후배시더라고요. 예, 선배님. 예. 근데 서열화 문제,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서열화가 있죠. 뭐, 어느 대학이 더 좋고, 또 중앙대학, 지방대학, 또 이제, 나눠지고.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기는 하는군요. 예, 북한에서도 그건 서열화 돼 있는데, 하죠. 그게 우리처럼 이제, 수직화가 안 돼 있고, 약간, 이게. 그렇죠. 뭐, 예, 자기 전문 분야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이 달라질 수가 있고, 여기는 그냥 서울대학교 하면 그냥 왔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북한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서열화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물론 김일성 종합대 하게 되면 이제 김일성의 이름을 땄고 또 김정일이 나왔고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상징적인 인류대학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런 인류대학에는 김일성 종합대학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평성이과대학 같은 데는 더 머리 좋은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카이스트에 해당하는 그런 대학이 이제 북한 표현으로는 리과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제일 있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리과대학. 예, 우리 그 두음법칙 사용하면 이과대학이에요. 예. 그런 대학, 뭐 김형익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뭐 이런 기타의 대학들이 많죠. 대학이 꽤 많군요. 예. 북한의 대학이 283개입니다. 그렇게 많나요? 네, 대학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보다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대학이 또 지방대학하고 그 중앙대학이 따로 분리되는데 중앙대학이라고 하면 정문에서 관장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김영희사범대학이라든지 김책경업대학, 이과대학 그리고 중앙대학이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방에 있지만 중앙에서 관장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천에 있는 공업대학은 중앙대학입니다. 자강도 희천에. 공업계통엔 최고의 대학이죠. 그건 중앙교육부에서 정문에서 직접 관장하는 거죠. 그리고 함흥수리대학, 사리원지질대학 이런 청진에 가면 광산공업대학, 금속대학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쭉 대학들은 중앙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장하죠. 왜냐면 그러면 느낌이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칼리지의 개념이에요. 칼리지 개념인데 대부분 칼리지인데 그거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대학들은 다 지방에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되게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 식의 제도는. 사실 이제 우리가 남북이 통일될 때 어찌 보면 이제 어떤 다른 정책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제 교육 분야에서 과연 어떤 정책을 내놔야 되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이제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할 때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중앙 집권적이고 서울 집권적이거든요. 사교육 열풍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다음에 북한의 교육 제도나 교육 체계, 교육 내용, 방법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무작정 그걸 다 없애버리고 한국의 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의 장점은 장점대로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북한의 교육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지방에도 이제 중앙급에 해당하는 대학들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공장이나 농장이나 오장이나 이런 데 이제 대학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오장대학이라고 해서 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학도 있고. 우리로 치면 평생교육원 같은 느낌인가요? 방송통신대 비슷한. 방통대랑. 북한도 방송통신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현장하고 산학협동으로 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방법은 지방에도 명문대학이 나올 수 있는 그 북한의 제도가 나는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정말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사리원에는 황해도 사리원 지질탐사대학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중앙에도 올라가요. 별로 거기 졸업했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지질탐사 관련해서는 거기가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그건 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김성종합대학 지질탐사과가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도 이제 장려해야죠. 왜냐하면 경쟁이라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잘 분산시켜서 경쟁시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용이 커요. 그럼요. 그런데 예. 우리는 하나에 집중되면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엉뚱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는 국민 행복 취지로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학 분권 발전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고 지형에 공기업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교육제도 중에서도 그런 건 우리가 우리가 좀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좋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건 좋다고 그래야 되니까. 맞아요. 예. 다만 이제 교육의 내용, 질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내세운 거는 현실적인 그 경제교육권 때문에 뒤처지는 부분이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사실상 무료교육이라고 하지만 시장교육으로 전환되고 있고 어려운 점들도 많아요. 예전에 무상교육제도가 다 피폐해졌고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더라도 그 계기가 다 나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영철 씨 수학 선생님이셨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뭐 저는 문과생이라서 수학 참 자신이 없었는데 저희 보는 수학책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수학의 정석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네. 책 아세요? 북한에서는 어떤 책으로 수학 공부해요? 수학을 대체로 교과서가 나오고 최근에 들어와서 예전에는 진짜 고난행군시기 때는 그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막 부모들이 그 교과서를 인쇄를 못하니까 그 부모들이 그 학급에 하나씩 있는 걸 막 베껴가지고 우리가 그걸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인쇄가 또 발달돼가지고 교과서를 장마당에서 막 사고 팔고 해요. 수학 교과서를 또 그 교육 부분에서 그렇게 나오면 또 교사들도 먹기 살기 힘드니까 그 교과서 나오면 또 이렇게 수중에 이렇게 또 아는 학부형들 또 자기 잘 아는 학부형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개인한테 가고 개인한테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공부하고 또 걔가 공부하면 그 밑에 또 아는 친구를 또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가 돌림빵 하는데 교과서 문제도 막 저 위쪽에는 인쇄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 하나급에 그래서 수학 교과서 같은 거가 한 7, 8권씩 나오고 학급에. 그러면 그걸 뭐 38명 되는데 그거 다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떡해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교사들은 그 교과서 줄 때 막 머리 터지는 것이. 또 아는 또 관심 있는 학부형들 학급반장 분단원장이라는 열성자들이 있어요. 네. 그건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또 안 주면 또 삐지고, 그걸 또 안 주면 또 다른 부모가 또 삐지고 하니까. 와. 아니 왜 선생님들을 교과서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북한이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남한의 교육제도는 지나치게 시장 의존적 체제다 보니까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 사이가 갈등이 좀 심한 사회인 것 같고요. 남한 사회는 너무 효용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부족국가로 전락했고, 그러니까 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한 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남북한 문제에서는 남한이 갖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효율 국대화의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북한의 기본권이 충족된 다음에는 북한이 갖고 있는 그 균형적 그런 배분 체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한도 지금 보니까 특정 그 대학을 가지 않으면 되게 행복해하지 않는 경향들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아주 원하다가 하기가 제가 어렵더라고요. 오랜 나싱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아까 지방대학을 나와도 괜찮다는, 지방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저는 지방의 명문대학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더러. 네. 그래서 거기 나와도 별로 이렇게 불이익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게 그거는 북한에서 우리가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재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남한의 체제를 상당히 북한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교과서가 부족하는 건 상당히 문제죠. 그렇죠. 예, 지금은 아니겠죠. 네.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지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도 다 장마당에서 사고 팔고 하니까. 사고 팔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공부도 네. 못한다는 말이 거기도 이제는. 네,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상황이 되는데, 수학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왜 한국 오셔가지고 제가 곤란하셨을 때가 그럴 것 같아요. 북한에서 수학 선생님 했으면 수학 잘하겠다. 그러면서 남한의 수학 문제 들이민 친구들 혹시 없었나요?
남한에 와서 친구들을 와가지고 뭐 아무 직업도 없지 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이라고 남한 친구들 많이 못 사겠어요.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 사귀었지. 그러니까요. 지금 대학 다니시잖아요. 네. 예, 친구들 사이에서 어쨌든 내가 예전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게다가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시잖아요. 네. 남한의 수학 문제 푸실 수 좀 많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어때요? 그저 같습니다. 아, 같아요? 수업은 같더라고요. 영어가 조금 좀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좀 수능 공부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미적이랑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네네. 저 위에는 6학년까지 고등학교 6학년까지 미적이 다 들어가거든요. 미적분학을 다 배우긴 하는데 이렇게 깊숙이는 안 들어가요. 표준만 이렇게 대충 걸치고 그다음에 졸업하는데 여기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완전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어렵던가요? 네. 수학은 그렇죠.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용어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루트를 얘는 뿌리라고 배우거든요. 북한은 뿌리표라고 그러거든요. 한글로 바꿔서 루트를 뿌리로. 아니, 뿌리표. 저희 위에도 루트라고 루트. 해요. 예전에 뿌리표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루트라고. 네, 다 북한도 이제 변하고 있네요. 네,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뿌리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뿌리표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용어들 좀 차이 나는 것도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일단 저도 이제 제가 김영희 사범대학 수학과 다녔는데 강용 씨도 수학과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 얘기할 때 이렇게 흐뭇하게 본인은 자신이 있으셨군요. 예. 근데 저도 여기 와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교사를 못했고 이제 대학을 졸업 못하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대안학교에서 이제 정부가 인가를 내준 한겨레 중고등학교라는 이제 대안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수학 교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북한 출신 교사들이 또 북한 출신 대학 졸업자들이 여기 와서 자기의 전공을 그대로 살려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이공계 분야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두 이제 어떤 인문이나 이런 쪽 지원은 용어도 북한에서 가르치는 용어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용어가 전혀 달라요. 저도 여기 와서 북한의 영국식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발음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제가 하는 발음도 상당히 못 알아듣고 그 국어도 두음 법칙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전혀 여기서 전공을 살릴 수가 없고 더 최악인 것은 이제 북한에는 전공이 혁명 역사학부, 뭐 당정책 이런 철학, 주체 사상 이런 쪽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전혀 이제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없는 거죠. 뭐 북한학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이나 물리학 쪽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북한이 지금 2000년 그때 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그러지 그 전에 93년도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요. 교과서 원만히 공급됐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학용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옛날이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잘 될 때는 교복도 다 무상으로 줬고 학용품 다 무상으로 줬어요. 우리 때는. 근데 이제 그게 90년 이후부터 경제가 나빠지면서 계속 나빠진 거지. 그전에는 괜찮은 교육제도였어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북한이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교육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요새 최근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예전에 교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를 깜짝깜짝씩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은 들어와서. 근데 그게 완전히 회복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북한의 교복, 우리나라는 학교마다 교복이 다르잖아요. 학생들이 선택하기도 하고 가끔은. 북한은 다 똑같나요? 전국이? 전국이 같죠. 네. 똑같고 이제 우리 한국은 대학을 가면 이제 캐주얼하게 입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대학도 이제 교복이 있습니다. 있죠. 남한도 70년대 그랬어요. 예, 똑같아요. 여기 이제 해당 대학 이름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다니고 모자도 쓰고 목표가 뚫린 모자를 쓰고. 우리 강용 씨는 지금 연식이 조금 되시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저랑 비슷한 연배세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그러세요. 예전에 그 기억을. 왠지 우리 영철 씨는 조금 연배가 어리기 때문에 교복 입었어요? 대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고 대학교 가서는 입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매주 월요일 날마다 조회처럼 온 학교가 우리 학교가 1000명 남아있는
네. 근데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행진을 해요. 네. 해가지고 그게 막 구호를 외치면서 막 대학생들이요? 사열식을 합니다. 사열식을 하거든요. 예전에 나만의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련. 네. 근데 저희 대학교 때도 맞아 교련이. 네, 그때는 우리 80년대 이전에 있었죠. 그때는 다 모자를 쓰고 넥타이 메고 딱 참가해야지. 그다음에 못 참가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교에 입학하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사는 건가요? 옛날엔 다 그냥 줬는데 지금은 사야 되고. 구매를 합니다. 또 선배들 이렇게 졸업하는 거 알고 있으면 또 받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사의 지위는 북한의 보통 일반인보다는 약간 높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네. 혹시 월급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저도 사실 그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 월급이 2,200원이거든요. 일반 노동자보다는 좀 높죠? 예, 그렇죠. 일반 노동자들은 한 1,700. 그러니까 일반보다 높은 거죠. 원래 국정 가격에 쌀은 1원 50전, 필수품은 얼마 이렇게 다 팔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2,200원 가지고 충분히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데 몽땅 다 자유주의 시장으로 바뀌고 다 개인들이 물품을 올리고 막 팔고 하니까 그 2,200원 가지고 진짜 쌀 한 킬로, 1kg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혼란기 사회에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혼란기 사회에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까 2,2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쌀 1원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1kg에. 국정 가격이라 국가가 정한 가격이 있고 시장 가격이 있는데 북한이 예전에 시장이 보편화가 안 됐을 때는 그 월급으로서 국가에서 배급 주는 걸 다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시장이 모든 걸 압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배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는 월급 가지고 실제 시장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값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은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셨겠네요. 그게 아마 헝가리도 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코노믹 체인지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인플레이션하고 그 시장에서 그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게 있는 사회인 거죠. 조금 체제 전환기 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철 씨가 선생님을 언제까지 2009년? 10년까지 하신 거예요? 2006년도에 졸업해가지고 네. 한 4년 정도 하셨으니까. 11년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2,200원을 받으신 거죠? 네. 혹시 북한에서 수학여행도 가나요? 네, 상해에 가죠. 네. 저희는 그 소년단 야영소에 그 야영을 많이 갔었는데, 거기는 주로 어디 가셨습니까? 주로 학생들은 그 군의 야영소가 군 야영 훈련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3학년 되면 애들이 그 학급에 열성자들이 있어요. 그 열성자들을 먼저 뽑아서 가고 그다음 나머지는 또 자체로 해가지고 학급별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열성자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히는 건가요? 그 학급이라면 아무래도 그 학급 여기서 반장. 네, 반장 그런 식이죠. 공부 잘하고 그 투표로 뽑나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지명하는 건가요? 대체로 투표로 하거든요. 근데 다 선생님이 다 안목해가지고 작업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때는 그 치맛바람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뭐 여전히 그 변화가 없군요, 북한도. 치맛바람에 의해서 대체로 그게 결정이 납니다. 북한에도 내 아이는 꼭 반장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제 부모들이 이제 특별히 열성인 그런 부모들이 계셔요, 북한도. 왠지 우리 강용 씨 반장하셨을 것 같아요. 예전은 그러니까 이제 반장은 여기로 말하면 이제 행정이고 네. 이제 분단 아까 이제 영철 씨가 말씀하셨던 분단위원장. 네. 그게 이제 조금 과학이 올라가면 이제 촉단체 비서 이렇게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행정이 아니라 이제 당으로 보는 그쪽에 책임자를 했었죠. 예. 분단위원장을 주로 했구나. 아니 일단 외모에서 풍기는 포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아니 근데 집안에 성분이 보니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버지가 당원은 아니고 집안이 안 좋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반장 이상 앉았어요. 제가 반장 이상을 못했어요. 반장이 뭐냐면 우리 출신성분의 한이 맺힌 소장님. 예. 이 반이 한 개 30명인데 그 6개 반이 나누어집니다. 네. 거기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총책 6명을 공부 지도하는 걸 맡는데 고고위원회 위원이라는 게 있고 분단위원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급 반장을 하려면 아버지가 일단 당원해야 돼요. 그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럼 강용 씨는 당연히 아버지가 당원이었나 보죠. 예, 저희 아버지는 이제
출신 성분이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이제 있을 때 그 북한 국내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주도하셔가지고 이제 파업도 이제 주동자로 해서 이제 일본 순서들한테 몇 번 잡혀도 갔었던 이제 여기로 말하면 이제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출신 성분에서는 뭐 이제 걸릴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요. 사실 한국은 많이 달라요. 독립유공자 분들의 후손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셨거든요. 제가 거기 여기 와서 느낀 것이 그거였어요. 네.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 반일 투쟁하셨던 분들, 독립유공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여전히 그렇죠. 권력을 누리고요. 그게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 안 된 결과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부분은 확실했죠. 그렇죠. 그걸 뭐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죠. 네. 저는 그 부분은 진짜 북한이 조금 그러니까 100%는 아닙니다만 그 약간의 그 가점을 줘야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그 대신에 그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장점도 있는가 반면에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이런 걸 과거에 그 부모 때문에 억압했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조만식 선생 계열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만식 선생이 숙청되고 나서 우리 집안은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행정을 다 맡았던 분들은 조만식 계열이었거든요. 해방 막 되고 나서. 그렇죠. 조만식 선생님은 사실 민족주의 계열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억압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북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죠. 그렇네요. 예. 우리 김영철 선생님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남자 총각 선생님 여학생들이 좋아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고백하십시오. 네. 되게 따분하죠. 27살이면 저긴 다 장가를 가요, 남자들이. 네. 다 장가를 가고. 저도, 그래서, 교사를 하고 하면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해가지고, 진짜 어찌 보면, 지나가다가도 학부형들이 선생님하고 인사하면 되게 나이는 어리지만은 되게 궁지감을 느끼고 그렇죠. 네. 근데 좋아하는 여학생 있었냐고요. 여학생들 좋아하는 편지 같은 거 받으셨냐고요. 있었죠. 역시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건 같군요. 네. 저는 왠지 강용 씨가 선생님이 되셨으면 북한 여성들이 진짜 좋아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여기 와서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었는데. 네. 이 여학생들의 그 인기를 받느라고 제가 이제 너무. 오늘 모신 분들이 만만치 않은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참, 여기는 남한은 이제 교사들이 이제 퇴직하면은 교원연금이란 걸 받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정적인 건 직장으로서, 아주 배우자감으로도 항상 뭐 이렇게 선호하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북한에서는 교사가 퇴직하면 연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퇴직하면 감사 선물 같은 게 내려와요. 교직이 한 40년 정도 하면. 그리고 교사 생활 한 15년 정도 하면 입당을 시켜줘요. 자동으로. 그 입당이라는 건 되게 큰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 자체가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입당을 하면. 여자들이 바라는 게 군당지 하는데, 군대 나갔다 와야 되고, 또, 당원이 돼야 되고. 그럼 선생님은 군대 안 가셔도 돼요? 네,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저희 때만 해도 그 방침이 떨어져가지고, 그 사범대 학생들은 좀 예외로, 연호대학은 원래 이렇게 자연계열은 여기로 말하면 이과계열은 3년이고 군사복무 대학 졸업하고 가면 이쪽에 일반 인문이나 사회과학은 5년. 그래가지고 3년인데 그때 사범대학은 좀 선택권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때 군사동무에서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군대 나가겠냐 하면 그때 내가 싫으면 저는 몸이 당연히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간첩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몸이 말쪄서 그런데 저는 사회에서 당과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사회로 문건을 돌려놔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군대가 예전에 아주 체제가 좋을 때는 군대 가는 게 오히려 정부가 이게 동원하질 않았어요. 우리는 의무지만 거기는 가는 게 더 좋았어요.
가기가 힘들었어요, 오히려. 왜냐면 갔다 오면은 기회가 열리니까. 기회가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체제가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이제 선생들은 좀 예외를 많이 줬군요. 하여간 그 퇴직하면 연금을 받죠. 네. 연금이라기 별 의미가 없죠. 연금은 없고 선물 같은 거 내려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연금을 받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교사라고 해서 특별히라는 것은 없고 이제 그 정년 퇴직하면 그게 나오니 그 연로보장은 똑같죠. 일반 노동자하고 같더라고. 왜냐하면 예. 우리는 교원연금이 따르잖아요. 근데 북쪽은 일반 노동자하고 연금 제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월점이 있는 건 아니죠. 급여에서는. 그리고 북에서 촌지는 어떻습니까? 촌지 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희가 우리 때는 촌지를 좀 받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촌지? 그러니까 촌지가 뭐냐면 돈으로 이렇게 뇌물 찔려. 아니 우리 담임 선생님은 고구마를 좀 갖다 줘야 좋아했던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현물로. 당연히 촌지를 받죠. 지금 그때 어려우니까 촌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많이 받으셨습니까? 돈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현물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뭐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대체로 교사하면 힘들거든요. 네. 대체로 힘들고 그리고 또 근당 교육부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교장 선생도 잘 싸놓은 게 아니니까 교장 선생이 혼자 윗분에서 군당 교육부에서 나오면 손님들을 떼하고 재우고 숙식도 마련해주고 하는데 혼자 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학급에다 분담을 해요. 이제 막 너무 힘드니까 교장 선생님도 원래는 교장 선생하고 부교장 이렇게 다 맡았는데 해서 이번에는 막 며칠씩 와서 묵거든요. 교육부에서 와서 그러면 시험 치고 애들 할 때는 학급마다 돌아가면 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학년 맞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기관 접대를 교사들이 하는 거고 교사들이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촌지를 받는군요. 네, 촌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또 부모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학생들한테는 직접을 말 못하고. 네. 학부모님하고 선생님 관계가 어때요? 사실 우리 한국은 지금 교권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뛰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뛰어가서 학부형들한테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매달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학급을 유지 못하니까. 아니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하고 어느 정도 존중은 하시잖아요. 그래 당연히. 근데 왜 한국에서는 가끔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말도 안 되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네. 교사라고 하면 완전 학부형들도 좀 뭐랄까 교육 체제 자체가 외정 때 내려오던 그 체제 자체를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진짜 교사들이라고 하면 막 옛날에는 막 사과만 써도 인사하고 막 지나가다가도 막 그랬다고. 선생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아직 남아 있고. 아무래도 한국도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 많이 변했지만 참 그 교사가 배우자로서 인기는 어떻습니까? 일반 사회에서. 그게 또 궁금해요. 우리는 일반적인 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한은 교사가 배우자로서 아주 인기가 좋은 직업입니다. 그렇죠. 안정적이고. 어떤 때는 1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교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특히 구분을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남한에서도 여자 선생님이 특히 인기가 많거든요. 신부감 1위거든요. 여기 북쪽은 어떻습니까? 북쪽도 여자 교사라면 되게 성분 좋고 다 이렇게 돼야지 교사를 하니까 되게 전선에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군 부대에서 이렇게 뭐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보내고 너 무조건 이번에 뭐 여자 하나 데리고 오라 하면 무조건 교사들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성분 그런 걸 다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성분이 좋다는 소리고 교사들이 대체 군관들한테 많이 시집가 가더라고요. 군인 장교들한테. 그런 속설이 있어요. 남자들은 좀 인기가 없어. 네. 북한에 어떤 속설이 있냐면 여자 신부감을 고를 때 교사하고 군인 출신을 넣지 말라는 속설이 있는데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교사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자꾸 시켜요. 이제 자기는 안 해요. 그리고 군인들도 자기 후배한테 시키고 이게.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북한에 교사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제 청렴하고 거지식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단정하고 예, 약간 모범적이잖아요. 그렇죠. 생활 자체가 선생님들이니까. 네. 네. 남자 선생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군요. 네. 그렇게 하여간 교사 생활을 그래도 한 몇 년 하셨으니까 그래도 가장 선생님 생활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영재 선생님.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진짜 그때는 막 애들한테 막 가르치고 막 밤 12시라도 잡아놓고 막 공부 안 하면 가지를 안 하면 막 받아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젊었으니까. 열정적인 선생님. 예. 그런데 조금 사회에서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치더라고요. 왜? 배급도 안 주고 뭐도 안 주는데 내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솔직히 집에 들어오면 집일도 많고 또 이렇게 군신 걱정도 많은데 또 나가면 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휩쓸고 가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좀 뭐랄까 생활이 뒷받침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 자꾸 또 어떤 교사들은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부모들한테 의지하는 게 있고 의지를 하면 또 부모들은 의지한다는 자체는 그 교사가 또 가서 이렇게 부모들 하니까 학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교사가 와서 자기 집에 와서 뭘 부탁했다 하면 좀 뭐랄까 격권이 상실되고 그쵸. 좀 뭐랄까 구선생 수업은 잘 수업이 안 들어와요. 왜? 저 선생은 뭐 우리한테 뭐 내한테 잘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선생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생활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안 받았어요. 내 자체로. 선생님들이 저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 때는 선생님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쪽 부류는 아까 좋은 쪽도 있었어요. 제가 제일 그 기억에 남는 북한에서의 기억으로는 아버지하고 북한에서 선생님이에요. 이 두 분이 아주 추억에 남는데 또 한편으로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 아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가정방문이 뭐냐면 밥 먹을 때마다 선생님이 찾아와요. 헐. 그게 그런 것도 있어. 어두운 면도 있어요. 북한도. 왜냐면 선생님들이 그 생활이 어려운 선생님들은 가정방문을 꼭 식사 때만 찾아오시더라고. 거기서 함께 해결하시고 가시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의 모습도 이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자기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참 딱한 분들이 또 많아요. 교사들도. 그래서 그 선생님 별명이 계십니까였어요. 맞아. 하니까. 별명. 맞아요. 영철 씨는 별명이. 이분은 그 집이 좋았대잖아요. 그 별명이 뭐였어요, 학생들한테? 별명이 있었을까? 선생님들이 별명이 다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요, 진짜 학생 주임이라고 그러죠. 저희 학생들 주로 이제 막 쥐잡듯이 잡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앞에 개자를 붙여서 항상 부르곤 했거든요. 선생님, 앞에 개자를 붙이고 이름을 붙인다던가, 또는 독사,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다거나. 별명이 뭐였어요? 난 그게 그렇고. 김영철 선생님 별명이 뭐였나요? 아마, 애들이 좀, 못되게 놀아가지고. 네. 변학도라고 한 것 같아요. 변학도. 그 추정되는 나는 변학도가 됐군요. 와, 변학도면 정말 악랄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별명에서 나오네요. 선생님 그 생활이 참. 예, 갑자기 확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변학도 선생님. 예. 그런데 저 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애들도 폭행해도 공부 안 하는 거 해가지고 폭행하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어요. 암만 때리고 뭐 해도 공부 안 해가지고 숙제 안 해가지고 때리는 거 뭐 말도 안 해요.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뭐 가져오라는 거 안 가져온다거나 그래서 때리면 난리 나죠. 그래서 그 때리는 것도 선생님들도 때리고 때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아마 의식이 있는 교사인데. 그럼요. 공부를 숙제를 주고 하라 하고 소리. 가끔씩 숙제를 주고 소리 그걸 걷어내잖아요. 그리고 평가를 올바로 해주고 그걸 했는데 공부 분위기가 안 선다 하면 강압적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공부 분위기부터 잡고 그다음에 수업을 해야지 온천히 학생들 머리들한테 다 들어가지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안선되고 안만 가르쳐야 수업이 다 물러가고 말거든요. 알겠습니다, 배낙타 선생님. 저희 첫 시간에 선생님 들으면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막 그거 진짜 단골 레파토리거든요. 혹시 김영철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질문 해요? 북한에서 학생들이? 학생들은 아직까지 그런 거는 사랑 쪽으로는 사랑 쪽으로 발달이 안 됐군요.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정도. 그런 얘기 정도까지 못 가죠. 아주 차이가 많군요. 네, 한국도 60년대까지만 해도 못 그랬어요. 예, 저희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애들이 선생님의 첫사랑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너무 다른 얘기라서 별로 재미없고 흥미가 안 갈 줄 알았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짧지 늘 아쉬워지는 시간입니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김영덕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의 북한 이야기는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북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우리 한국 방송들이 좀, 솔직하지 못하고,